소년의 눈빛은 반짝였다. 노트를 받아든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보고 나는 괜히 긴장된 마음이 풀렸다. 그가 펼친 첫 장에는 여전히 매일 한 가지 이상을 실천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아래엔 이미 내가 적어둔 여러 메모와 딱서들이 빽빽이 남아 있었다. 소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물었다. 이걸 제가요? 정말요? 응. 네가 이걸로 뭘 할지는 네가 결정하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가 이 노트로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그 결과와 배운 것을 꼭 기록해줘. 그리고 어느 날 네가 준비되면 너만의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줘.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그의 작은 변화는 골목의 작은 파문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아침마다 빵집 문 앞을 쓸고 손님들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했다. 노트의 첫 번째 미션을 따라 우산을 건네던 내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사소하지만 따뜻한 보람을 그는 발견했다. 어느 날 나는 빵집 앞에서 그가 한 할머니에게 빵을 건네는 모습을 보았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런 애가 있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소년은 노트에 적힌 작은 미션들을 하나씩 해나갔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매일의 기록이 쌓일수록 그의 언어는 더 또렷해졌고 행동은 더 단단해졌다. 그는 빵집에서 짧은 시간 일을 도우며 제빵 수업에 참여했고, 손에 입은 반죽에선 어쩐지 성실함이 묻어났다. 어느 달에는 소년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생계를 걱정하던 때도 있었다. 소년은 노트의 미션을 응용해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요청은 곧바로 이웃들의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가게에서 나눠진 따뜻한 식사 한 끼, 작은 장보기 지원, 아이를 돌봐준 이웃의 손길 모두 소년의 용기 있는 한마디로 시작된 일이었다. 소년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우리 가게의 한 축이 되었다. 손은 반죽에 익숙해졌고 손님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도 남달랐다. 그는 가끔 스케치북을 꺼내 진열대 풍경을 그려놓곤 했고, 우리는 그 그림들을 가게 한쪽에 걸어두었다. 어느 날 그가 그린 그림 속에는 우리가 처음 노트를 주었던 그 벤치, 있었다 작은 우산 한 켠에 걸린 그림자까지 놓치지 않은 세심함이었다. 그는 수강생에서 강사로, 강사에서 매니저로 성장했다. 나와 지우는 그가 이뤄낸 변화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엔 늘 책임감이 자리했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 결정하고 실수하며 배우도록 곁에서 도왔고, 그는 그 기대에 부응했다. 지역 행사에서 그는 우리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다른 마을의 작은 가게들과 협업을 기획하기도 했다. 그가 빵을 굽는 모습은 더 이상 어색한 초심자의 태도가 아니었다. 성실함과 따뜻함이 섞인 자신만의 리듬이 있었다. 몇 년 뒤 그 소년, 이제는 청년이 된 그는 우리와 상해 끝에 동네의 작은 카페 하나를 직접 열었다. 카페의 이름은 간단했다. 작은 우산. 이름을 지을 때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에 우산을 건네고 싶었다는 이야기가 늘 마음에 남았어요. 그게 제 출발점이었으니까요. 카페는 우리 빵집과 연결되어 지역 사람들의 또 다른 만남의 장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 메뉴를 바꾸어 제공했고, 기업의 제빵소 출신들이 자주 와서 협업했다. 그가 자신의 가게를 차린 날, 나는 가만히 노트를 꺼내 그날의 빈칸에 짧은 축하의 문장을 남겼다. 삶은 여전히 완만한 굴곡을 그리며 흘러갔다. 어느 해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가 흔들렸고, 그때마다 우리는 작은 혁신으로 버텨냈다. 다른 해에는 우리 가게 출신의 한 수강생이 멀리 지방에서 또 하나의 기업의 제빵소를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소식은 우리에게 작은 감격을 주었다. 내가 처음 만난 노트의 미션처럼 작은 행동이 다른 이의 시작이 되어 확산되는 순간을 보는 건 묘한 전율이었다. 나도 서서히 나이를 먹어갔다. 허리도 가끔 욱신거리고 밤샘 근무 뒤엔 회복이 더뎌졌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쌓아온 것들을 떠올렸다. 단골들의 얼굴, 직원들의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빵을 통해 나눈 수많은 사연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어느 겨울 아침, 나는 가게 한켠에 놓인 오래된 의자에 앉아 오래된 가죽 노트를 꺼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오래된 가죽 노트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작은 성공과 실패, 웃음과 울음, 손글씨의 흐림과 덧붙임, 메모들,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이루는 조각들이었다. 어디선가 빵 굽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리듬을 잃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펜을 꺼내 마지막 장에 여백의 몇 줄을 적었다. 우산을 건네던 그날,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행동하자, 그리고 돌려주자. 그 결심은 이 동네의 수많은 얼굴을 만나며 성장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하지만 전해진 것들은 계속 흐르게 하라.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지은은 내 옆에서 따끈한 차를 내오며 웃었다. 아이들은 가게 뒷마당에서 반죽을 찰싹거리며 놀고 있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진열대를 채우고 창밖의 단골들은 익숙한 인사로 하루를 맞이했다. 나는 문득 노트의 의미가 더 이상 미션 목록이 아니라 삶을 기록하고 전하는 통로였음을 깨달았다. 몇 달 뒤 우리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주고 흔들 시기가 아니었다. 빵집은 공동체의 것이었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소년이자 지금은 청년이 되어 자신만의 카페를 연 그는 어느새 성숙한 경영자이자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가게 일부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완전한 임계는 아니었지만 더 많은 결정권과 책임을 주는 일이었다. 하루는 내가 그를 가게 한쪽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차례다. 이곳을 내 방식으로 채워봐라. 단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길 바란다. 그는 눈가를 살짝 붉히며 가볍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배운 걸 잊지 않을게요. 그의 손에 노트를 건네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지만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 노트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동과 책임이 묶인 증표였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노트의 한 장을 떼어 사본을 만들어 그의 가방에 넣어주었고 원본은 가게 한켠의 투명 박스에 보관하기로 했다. 누구든 진심으로 이 길을 하려는 이가 오면 꺼내볼 수 있게 그것이 나의 바람이었다. 세월은 또 흘렀다. 나는 점점 더 느리게 읽고 대신 사람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늘렸다. 강연도 줄였고 대신 지역의 작은 모임에 참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밤하늘 이야기를 나누다 우리는 자연스레 웃음을 터뜨렸다. 젊었을 때의 불안과 조바심이 어느새 잔잔한 책임감으로 바뀌었음을, 그리고 그 무게가 한 사람의 어깨만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님을 서로 확인했다. 나는 가끔 허리를 펴고 가게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게 사실은 작은 우연들의 연속이었다는 생각을 했다. 우산 하나, 벤치 위에 상자 하나, 누군가의 작은 친절, 그것들이 모여 여기까지 왔다. 어느 해봄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다. 지은과 나는 점진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완전히 가게를 떠나는 건 아니었다. 다만 현장 운영의 중심을 젊은 세대에게 넘기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지역 사회를 위한 일에 쓰기로 했다. 직원들과 수강생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을 모아 공개적으로 임계식을 열었다. 그 자리는 축하의 자리이면서도 누군가의 삶이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통과 의례 같았다. 임계식 날 나는 오래된 가죽 노트를 꺼냈다. 표지는 더 맑은 기운이 돌았고 가장자리는 손때로 달아있었다. 원본은 여전히 가게 한쪽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나는 노트에 몇 장을 떼어 더듬더듬 새로운 글을 적었다. 당신이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라라는 문장 아래에는 내 작은 바람을 적어 넣었다. 이곳은 항상 누군가의 이야기를 품는 곳이었으면 한다. 돈보다 사람을, 효율보다 따뜻함을 선택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든 이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나는 그 페이지 중 하나를 꺼내 지금의 매니저에게 건넸다. 받아. 내 방식으로 채워봐라. 그의 눈에 잠깐 수줍음과 결의가 스쳤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진짜 유산은 건물도 레시피도 아니었다. 사람과 가치,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의 풍경도 조금씩 변했다.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오고 또 사라졌다. 경제의 파도는 여전히 잔잔치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동네에서 우리 가게는 변함없이 사람들의 휴식터였고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깃거리였으며 아이들이 자주 들르는 놀이터이기도 했다. 우리가 구축한 네트워크는 예전보다 더 촘촘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자라났다. 어느 늦여름 나는 혼자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주변은 평온했고 햇빛은 오래된 창문을 통해 바닥까지 따뜻하게 비추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주 안에 손님들이 나누는 낮은 대화 소리, 오븐에서 퍼지는 구수한 냄새가 어우러져 한편의 교향곡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내 옆으로 낯선 여자가 걸어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여기 예전부터 있던 빵집 맞죠?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금 들어봐도 될까요? 그녀의 얼굴은 도시의 바쁨 속에서 잠깐 쉬러 온 듯한 표정이었고 손에는 낡은 카메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한입 베어 물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지도 몰라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다. 나는 한동안 말없이 빵집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바쁜 듯 평온했고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도 서로를 챙겼다. 어린 손님 하나가 새빨간 모자를 쓰고 빵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그러고 나서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빵집은 원래 아주 작은 상점에서 시작했어요. 사실 시작은 우산 하나였죠. 우산을 줬던 작은 친절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노트 하나를 주었고 그 노트는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하라는 지침으로 가득했어요. 그걸 따라 행동한 사람이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었고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 큰 변화로 이어졌죠. 낯선 여자는 가만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정말요? 우산 하나요? 소설 같네요. 소설처럼 들려도 결국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나는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을 살짝 흔들어 보였다. 작은 일이 큰 파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보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마음이었어요. 그녀는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 적더니 묻는다. 그 노트 아직도 있나요? 나는 가게 한켠에 놓인 투명한 박스를 바라보았다. 박스 안에는 낡은 가죽 노트가 빛바래어 누워있었다. 금박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 존재감은 여전히 강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노트의 정신은 누구나 이어받을 수 있죠.
실제로 저는 몇 번이나 전해줬고 지금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는 다큐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공동체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를 기록하려고요. 이 빵집 이야기를 들었을 때 꼭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허락해 주시겠어요? 나는 잠깐 말을 잃었다. 카메라 하나 들고 온 그녀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편으론 불편한 기억도 떠올랐다. 예전처럼 우리 이야기가 상업적으로 왜곡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 하지만 지은과 내가 책을 쓰고 가맹 모델을 만들면서도 늘 지키려 했었던 건 우리의 목소리였다.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전한다면 그 목소리가 진짜로 들리길 바랐다.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가게의 이야기는 돈으로만 환원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얼굴과 사연, 실패와 회복에 얽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촬영하실 때는 우리 단골들과 직원들, 교육생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결과물은 우리 지역 사회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편집은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여자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저도 상업적 포맷의 자극적인 장면을 원치 않아요. 진짜 일어난 일, 진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촬영을 허락했고 촬영은 생각보다 조심스럽고도 따뜻하게 진행되었다.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사장님은 주름진 손을 클로즈업으로 잡히는 걸 보고는 쑥스러워했지만 이내 반죽을 치대는 손동작을 천천히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우리 일이죠. 손이 기억하는 게 더 많습니다. 레시피보다 사람의 얼굴을 더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단골들은 각자의 사연을 들려주었고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은 챗방을 통해 삶이 바뀐 이야기를 조금조금 풀어놓았다. 소녀는 카메라 앞에서도 담담하게 자신이 작은 우산을 닮은 가게를 열게 된 경위를 얘기했다. 지은은 촬영 스케줄을 조정하면서도 인터뷰를 진행했고 나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들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처음에는 우연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트는 행동을 요구했어요. 그 행동들이 모여 사람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레시피나 공간만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입니다. 촬영팀은 그 마음을 비추려 했었고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예상대로 많은 사람의 가슴을 건드렸다. 방영 후에는 전국에서 메일과 전화가 쏟아졌고 몇몇 지역에서는 기업의 제빵소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문의가 왔다. 한편으론 과도한 관심이 현장의 균형을 깨뜨릴까 걱정도 많았다. 갑작스러운 방문과 주문 폭주로 직원들이 바쁘게 돌아갔고 우리 시스템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다큐멘터리를 본 시민단체와 소액 사회적 투자자들이 연락을 해와 장비 지원과 운영비 일부를 후원했다. 지역구 의원은 우리 프로그램을 문화사회적 모델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몇몇 대학교에서는 커리큘럼에 우리의 사례를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우리는 다시금 사람 중심의 원칙 아래 확장을 고민했고 이번엔 더 신중하게 시스템을 다졌다. 한파처럼 몰아쳤던 위기들도 있었다. 어느 인터뷰어가 촬영 본편 일부를 선정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우리 이야기가 상업적 상품처럼 소비될 위험에 처했다. 불쾌한 댓글과 오해가 퍼지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은은 즉각 제작팀과 대화를 나눠 편집 의도와 원본 자료를 확인했고 우리는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공식 입장을 내었다. 우리는 즉시 대응했다. 편집된 클립의 맥락을 설명하는 긴 글을 SNS와 지역 언론에 올렸고 다큐 제작팀과도 공개 회의를 열었다. 제작팀은 편집자의 일방적 판단으로 생긴 일이라며 공식 사과를 했고 해당 부분은 즉시 삭제되었다. 대신 우리는 원본 인터뷰와 촬영 장면을 모두 공개하여 맥락을 투명하게 드러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단골들과 수강생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우리의 본래 이야기를 하나씩 전했고 지역 공동체가 나서서 우리를 지지해 주었다. 그 결속력은 인터넷의 편향적 시선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또 한 번 배웠다. 기록과 공유는 축복이자 책임이라는 것. 그래서 다큐 방영 이후의 모든 공개 자료와 인터뷰는 우리와 콘텐츠 제작자가 함께 검토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지역 대학과 협업해 교육적 목적의 아카이브를 만들었고 인터뷰 자료는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도 활용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투명한 과정이 쌓일수록 외부의 의심도 내부의 불안도 줄어들었다. 시간은 또 다른 과제를 가져왔다. 전국적으로 문의와 요청이 쇄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한계도 드러났다. 우리는 모든 요청에 응할 수는 없었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그래서 기억의 제빵소 연대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비슷한 사례들을 연결하는 결속체를 만들었다. 각자의 지역에서 비슷한 가치를 지키며 활동하는 곳들을 서로 소개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공동 구매나 교육을 통한 비용 절감 모델을 개발했다. 중앙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이었다. 내 개인적인 삶도 달라졌다. 나는 강연과 자문을 줄이고 대신 지역의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지은은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두 아이는 빵집의 새 얼굴이 되어갔다.
아이들은 가끔 내 앞에서 반죽을 지대며 아빠, 이건 누구 사연이야? 라고 묻곤 했다. 나는 늘 그렇듯 한편의 서사를 들려주었다. 그럴 때마다 내 목소리는 잔잔해졌고 가끔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몇 해가 더 흐르고 우리는 정식으로 기억의 제빵소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지역 기반의 교육을 지원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기술과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것이었다. 재단 설립 이후에 몇 년은 분주함과 고됨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작은 기금을 모아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빵 장비를 필요로 하는 마을 가게들의 저리로 융자를 해주었다. 매달 열리는 운영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온 운영자들이 모였고 그들은 각자의 사례를 들려주며 서로의 실수를 가감없이 나누었다. 그런 자리에서 나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완벽한 모형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잃지 않으려는 결심만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실천의 방황을 막아주길 바랐다. 그 과정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공공보조금은 때로는 따뜻했지만 규정은 경직되어 있어 현장의 유연성을 가로막았다. 어떤 지자체는 형식적 보고서만 요구했지만 어떤 곳은 우리의 철학을 이해하고 장기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정부와의 협업 모델을 몇 차례 재정비했고 재단에서는 현장 운영 책임자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주는 한편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적절한 절충은 늘 쉽지 않았지만 작은 승리들이 쌓여갔다.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장면을 보는 건 여전히 가장 큰 보상이었다. 어느 해 우리는 취업이 어려웠던 한 중년 여성을 돕게 되었는데 그녀는 제빵 기술을 배운 뒤 자신만의 소규모 베이커리를 열었다. 처음엔 손님이 적어 힘들어했으나 재단의 마케팅 워크숍과 지역 네트워크 덕분에 점차 자리를 잡았다. 몇 년 후 그녀는 우리 행사에서 강사로 서 있었고 눈빛은 처음 만났던 때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그날 나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울컥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만든 진짜 자본 사람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아닐까 싶었다. 물론 모든 일에 성공의 결말만 있는 건 아니었다. 재단 운영을 둘러싼 의견 충돌도 있었다. 어떤 이사는 보다 적극적인 확장을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지역성과 자율성을 지키자고 맞섰다.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 회의장이 일시적으로 소란해지기도 했다. 어떤 이사는 빠른 확장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돕자고 주장했고 다른 이사는 우리가 지켜온 현지성과 사람 우선의 가치를 희생시킬 수 없다며 맞섰다. 논쟁은 길어졌고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각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숫자와 정서 모두를 검토해 절충안을 만들어냈다. 끝내 우리는 확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택했고 재단의 예산 집행 기준과 파트너 선정 절차를 엄격히 규정했다. 그 선택은 때로는 성장의 속도를 늦췄지만 우리가 잃고 싶지 않았던 가치를 지켜주었다.